안녕하십니까, 신장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윌리엄 라소닉 교수가 기업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가치 창조와 가치 착출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미국에서 왜 가치 착출이라는 것이 약탈적 가치 착출로까지 발전했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가치 착출 아이디올로지가 한국에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다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생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너도 나도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되고 그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틀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것인데, 이 기업인들이 좋은 물건만 만들고 잘 팔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도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지만 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정치적 도전이라면 이제 기업들한테 외부에서 오는 도전, 뭐 정치적인 규제가 바뀐다든지 정치적인 권력이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외부적인 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부적인 도전은 뭔가 하면 주주로서 이사회에 들어오든지 주주로서 기업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 뭔가 가져가려고 하는 또 정치적인 도전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외부적인 정치적 도전과 내부적인 정치적 도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기업인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제대로 된 대응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 투쟁이라는 것의 성격을 먼저 좀 안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는, 정치 투쟁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물론 사실이 뒷받침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생각을 누가 더 많이 믿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더 많은 표가 된다든지 정치 권력을 잡으면서 그것이 힘으로 발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인들이 기업 정치라는 부분에 제대로 알면 경영인들의 이데올로기를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라소닉 교수가 1980년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한 것처럼 지금은 뭐 한국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한 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금융 투자자들의 이데올로기하고 경영인들의 직접적인 이데올로기가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까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라소닉 교수가 굉장히 젠틀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자면 뭔가 하면 주주가 주인이고 경영인들은 니네는 다 노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주주가치 극대화인데, 이것이 일반 상식으로만 딱 생각했을 때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지금 이게 넓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미국의 주요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로스쿨에서 다 이걸로 가르칩니다. 선진 경영기법, 선진 금융을 배운다면서 한국에서 가신 기업인들, 학생들 다 가서 그걸로 배워갖고 와서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다 따라가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소닉 교수와 제가 계속 연구하고 글을 쓰는 것은 그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데올로기가 사실이나 그 논리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고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쁘게 만든 굉장히 커다란 원인이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영인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경제 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저와 라소닉 교수가 같이 연구하고 지금 영문책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얘기되는 경제 민주화가 어떤 면에서 잘못된지 개념 설정, 원인 분석, 그다음에 분배 개선을 위한 수단에서 다 잘못됐다,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오늘 주로 이 주주민주주의, 주주 행동주의가 어떻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미국에서 80년대에 왜곡이 됐고 그다음에 90년대 이후 한국으로 수입이 됐는데 수입되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왜곡이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 소위 주주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것은 1920년대, 3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치운동이었습니다. 왜 정치운동이냐? 첫 번째, 유럽에서 소위 사회주의적인 그 경제민주주의 이론이 막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반기업적 정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그 이민이 만든 사회라 그 당시에 이민들이 계속 쏟아졌는데 사회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기업, 뭐 반금융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주주민주주의를 이때 나와서 들고 나온 사람들은 당시 기업인들하고 월가에 있는 금융인들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이민으로 온 사람들한테 너도 나도 미국 기업의 주식을 조금이라도 갖게 만들면 첫 번째 반기업 정서가 줄어들 테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일체감 또 생길 것이다. 그래서 사회 통합 이데올로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주민주주의 대상은 개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투표권을 가진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1980년대에 왜곡됐다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주주민주주의가 기관 투자자에게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게 크게 왜곡이 됐고 그것이 한국으로 수입이 됐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주주민주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금융규제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1930년대 뉴딜 정책 때의 금융규제 틀을 알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세 가지 원칙을 만들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세 가지 원칙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자 정보에 대해서는 그건 사기와 기만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 안에 있는 경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건 금융 투자자들이 이용하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하나 들어갔고 이 원칙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엄중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 서로 상의를 해서 야 우리 이 기업 한꺼번에 같이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자 이런 것들은 막자 이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서로 소통하고 의견 교환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다변화를 촉진을 하고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억제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주 행동주의 하는 데는 오히려 거꾸로 기업 경영에 가능한 한 많이 간섭을 해야지만 기업이 좋아진다라고 했었는데 30년대의 기본 정신은 그게 아니라 경영 가능한 한 하지 마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SEC의 고위 인사가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할 때 뮤추얼 펀드의 유일한 긍정적 기능은 투자 다변화다. 그 이상 하려는 것은 도둑질하려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뮤추얼 펀드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뭔가 하면 개인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 규모가 많지가 않으니까 다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다변화를 해서 투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일 뿐이지 기업 경영하고 이쪽은 관련이 없다. 그 이상 하려는 것은 내부자 정보 빼먹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당신들의 기본 기능이 아니다라는 것이 뉴딜의 기본적인 금융규제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 틀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작년에 낸 책에서 제가 이것을 대기업 개혁 사자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사냥꾼들의 그 적대적 인수합병 이런 움직임이 1980년대 크게 퍼졌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돼서 여러 가지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리인 이론이 나오면서 이것이 한꺼번에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한 줄기로 모이면서 크게 힘을 발휘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여기 기관 투자자들 영향력 확대 부분하고 주주 행동주의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은 소위 펀드 자본주의입니다. 기관 투자의 힘이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금융 규제를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기관 투자자들을 소액주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갖고 있고 또 경영진에 비해서 힘이 없는 주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가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현실과 규제하고 아직까지 크게 어긋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은 이 주주민주주의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 민주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약한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 강력합니다. 한국의 재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만 보면 기관 투자자 비중이 지금 공식적으로 한 65% 돼 있는데 여기에 헤지펀드까지 합치고 그러면 한 70% 정도 되는데 가장 최대 주주가 지금 기관 투자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성격이 엄청나게 다변화가 돼 있으면서도 또 힘이 무지무지 셉니다. 뭐 킹콩 인베스트먼트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이제 보글이라고 그 뱅거드 펀드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뭔가 하면 지금 인덱스 펀드, 지수, 주가지수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인덱스 관련 펀드들이 지금 전체 미국 시장의 3분의 1까지도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인덱스 펀드들은 어떤 회사들인가 하면 나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보는 것 쳐다보기가 싫다. 그거 그리고 주식을 샀다 파는 그 타이밍을 하는 것도 그게 힘들다. 그냥 나한테 돈을 맡기면 주가지수 올라가는 만큼만 벌게 해줘서 그걸로 서로 나눠 갖자. 그 대신 내가 수수료는 엄청나게 싸게 해주겠다. 그런 인덱스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많은 또 펜션 펀드들도 인덱스 펀드를 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이쪽으로 많이 모이니까 얼마나 그 인덱스 펀드가 힘이 강력하냐면 많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 내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쪽 펀드가 그 펀드 안에 10,000개 이상의 회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대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5개 기업 중 하나에서 현재 최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JP 모건, 월마트, 쉐브론이면 미국에서 공개되어 있는 40% 이상의 회사에서 5% 이상의 주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 1등 블랙록은 현재 5%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2,000개가 넘습니다. 2등 뱅가드는 1,500개가 넘고 그래서 상위 5개 기관 투자자가 미국 전체 주식의 상장 주식의 31%를 갖고 무려 3분의 1을 갖고 있고 10개 기관 투자자가 42%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재벌들 경제력 집중을 얘기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경제력 집중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관 투자자 집단이 등장한 것이 제가 보기엔 현재 주주 행동주의의 커다란 배경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코퍼레이트 레이더스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기관 투자 행동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 행동주의를 얘기하려면 미국에서 그 로버트 몽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 사진을 넣었죠. 한국에서 보면 그 장하성 교수,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하석 교수의 롤 모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제가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1984년하고 85년 딱 1년만 노동부에서 연급 국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국장으로 갈 그 연배가 아니었습니다. 뭐 법률가도 했고 금융인도 했고 그다음에 사업가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 지방정부에서도 했고
어디 선거도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여기를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1980년대 중반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힘, 특히 미국에서 연금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 연금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그것을 이 사람은 가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 연금 그냥을 딱 1년만 하고 이걸 기반으로 민간 부문에 가서 내가 하려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일들을 하겠다 하면서 처음부터 1년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 그전에는 연금들이 투표에 대해서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전까지 투자의 기본 원리는 그 월스트리트 웍이라고 해서 뭐 내가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해. 그러면 팔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몽스는 그게 아니다. 기업은 corporate citizen이다. 시민이다. 그리고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투표를 의무화시키는 일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 것이 지금 ISS라고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라고 하는 그 투표 자문기구, 자문 회사를 나중에 이제 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기업 구조 개선 펀드라고 해서 이제 랜스 펀드 등등 하는데 이제 한국의 장화성 펀드가 이것을 이제 본따서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몽스가 연금 국장을 할 때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연금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를 안 했으니까 투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투표권 행사할 능력을 키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펀드 매니저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몽스 유 갓댐 망할 자식. 그래서 너는 지금 저 정부에 들어가서 산불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소화기를 팔려고 하는 것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망할 자식이라고 욕을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로버트 몽스가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ISS가 제일 1985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제대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88년에 그 에번 레터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의무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게 됐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 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투표를 의무화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기업의 시민이다 하면서 이 의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건 의무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정치 투표랑 비교를 하면 정치 투표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표는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의무화를 시켜놓으면 관심 없는 투표자들이 많은데 아무렇게나 투표를 하니까 제대로 좋은 사람이 뽑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다. 왜 그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뭐 싱가포르나 뭐 호주, 브라질 빼놓고는 투표가 권리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투표를 독려는 하지만 너가 안 한다고 해서 벌칙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더더욱이 투표를 하더라도 이건 비밀 투표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투표 의무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것을 의무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88년, 93년에서 만들어 나갔고 그 다음에 이 투표를 공개 투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밝혀야 되고 투표를 했는지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 투표를 했는지를 합리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에 아무 관심이 없는 펀드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인덱스 펀드. 지금 뭐 인덱스 관련 펀드까지 하면 이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까지 보는
그 추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라 하더라도 액티브 펀드를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개별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데 이쪽한테 투표를 하라는 것이 의무화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관심 없는 펀드들이 돈 들일 수도 없고 돈 들이기도 싫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ISS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ISS의 힘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비판이 나오니까 큰 인덱스 펀드들은 자기들 내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팀이라고 해서 그 투표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액티브 펀드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 패시브 펀드들, 인덱스 펀드들은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팀에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합니다. 그 인덱스 펀드 그 매니저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 과정을 보면 이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투표가 제대로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 지배구조팀 같은 경우 있긴 있어도 이게 립 서비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블랙록 같은 경우 세계에서 제일 큰 데인데 여기에서 기업 지배구조팀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0명이 2012년의 경우 전 세계에서 14,872건의 주주총회에서 12만 9천 개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20명이 이거 회사들은 투표에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다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20명이 전 세계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적용하는 것은 그냥 개별하는 것보다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매트릭스 기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틱틱틱틱 하면서 그냥 딱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립 서비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서 실제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 안에를 들어가서 한번 리포트를 쓴 것이었는데 그 리포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 지배 구조의 스피드 데이트 하는 식으로 결정이 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실제로 이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들 스피드 데이트 하는 식으로 틱틱틱 정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ISS 같은 경우 뭐 로버트 몽스는 객관적이고 무슨 능력 있는 기관처럼 계속했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보다 보면 무능력합니다. 2015년의 경우 전 세계 110개국에서 8,500만 개의 안건, 850만 개의 안건에 대해서 yes 혹은 no라고 했는데 사실 안건들은 복잡하니까 거기에 항상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데 그 장단점 분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다 분석한 다음에 yes다, no다 딱 물을 칼로 자르듯이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적은 인원이 850만 건의 안건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한단 말입니까? 한국에도 ISS 나올 때 거기 아주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 헤드쿼터에서 주는 매트릭스 갖고선 틱틱틱틱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내용도 이게 정말 객관적이냐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태생이 로버트 몽스가 만들어서 주주 행동주의자입니까? 기업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프라이빗 에퀴티가 있는데 그 베스타 캐피탈이라고 그 주주들은 원래 코퍼레이트 레이더스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헤지 펀드나 이쪽의 입장에서 주로 하게 되지 아무리 자기네들이 주주로만 있다 하더라도 그 편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이 내부에서 이해상충이 있습니다. 이게 투표 어드바이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면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쪽에 컨설팅 서비스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디 공격해 들어갈 때 딱 한 다음에 ISS가 그러면 자기네 고객을 한테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어딜 딴 데를 들어줄 것인가 고객 편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미국의 기업인들이 중요한 주주총회 사안이 있으면 ISS까지 날아와서 그쪽의 젊은 그 애널리스트한테 자기네 입장 설명을 거의 무릎 꿇다시피 빌구하고 그런 일들이 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낸 책에서 뭐라고까지 썼냐면 이 의결자문사는 투표 의무화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하고 투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느 누구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전대미문의 괴물이다. 근데 이 괴물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1992년에 이제 그 전통적인 금융 규제를 탁 바꾼 것이 소위 소통과 표현의 자유. 말은 참 민주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규제 개정의 내용을 보면 5% 이상의 지분을 갖지 않는 한은 마음대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아무런 규제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 경영진들을 마음대로 접촉할 수 있다. SEC가 그걸 감시하는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비판을 할 수 있다. As long as the statements are not fraudulent. 사기가 아닌 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자마자 유나이티드 쉐어홀더 서비스라고 코퍼레이트 레이디어가 만든 이 오거나이제이션이 우리 임무 완수했다면서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하면 80년대 후반에 미국 그 기업 사냥꾼들에 대한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정크 본드 공급하던 사람들이 막 이반 보스키 같은 경우 이제 투옥도 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비판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은 겁니다. 그 전에는 호스타일 테이크오버 그래갖고는 대주주로만 올라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된다면 소수주주로서 압력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5% 이내의 소수주로서 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3명이나 4명이 한꺼번에 딱 뛰어들면 갑자기 주식 보유가 20%, 30% 되면서 큰 힘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돈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법적인 위험 부담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것이 소위 울프팩 피노메나 해갖고선 1위 때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더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5% 미만까지는 전혀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한 3명이서 작당을 한 다음에 4.99%까지만 모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같이 야 우리 3사람이 모여서 이 기업 지금 우리가 15% 먹었으니까 우리 요구를 들어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이 쉽게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때 주가가 출렁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을 하면서 소통 말은 좋은데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주주가 아닙니다. 힘센 주주밖에 아닙니다. 삼성전자 그 부회장 CEO를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 일반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누가 만납니까?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자다 강력한 기관 투자자들이 만나자고 하면 주주들이니까 만날 수밖에 없어요. 큰 주주니까, 힘센 주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일반 주주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하느냐. 근데 실제로 그 안을 들어보면 여긴 다 뭐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데니까 자기네 사익과 관계된 것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본 사람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의견 교환은 경영진이 기관 투자자의 담당자들이나 투자은행 혹은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한테 의미 있는 정보를 내놓는 자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30년대 규제 정신이 다 망가집니다.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 사기가 아닌 한이라는 그것은 얼마든지 쉽게 넘어갑니다. 그냥 무슨 중요한 결정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부각시켜서 이거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거 사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들이 지금 주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업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을 때 자기네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다가 브로큰 프로미스 해갖고선 경영진들이 이러이러한 요구했는데 안 됐다면서 계속 비판을 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사설 탐정까지도 고용해서 비리를 찾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라소닉 교수가 그 돈이 기업으로부터 쭉 빠져나간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러면서 스톡 바이백 해라.
디비던드 늘려라 하니까 경영진들이 그냥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식 옵션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분이 뭐라고 그러면 회사들이 현재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무슨 이런 공격이 없으면 싸우기보다는 타협하는 것이 만트라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우케미칼, 듀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결과가 아까 라소닉 교수가 얘기한 약탈적 가치 착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여기다 더해서 IMF 이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지나간다 하더라도 제가 한국 같은 경우는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그 이해관계가 소위 반재벌 3자 동맹으로 맺어졌다. 왜냐하면 사실 90년대는 한국의 기업들이 융성하던 시기였습니다. 반도체에서 세계 1등 올라서고 현대차가 국제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갖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 잘못된 모델이고 그것이 비효율적이다라 하면서 재벌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어떻게 맞았느냐 했을 때 외국의 기업이나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 기업이 비효율적이다, 구조조정하면 거기서 얻어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론자들 86년 이후에 이 사람들은 그전에는 재벌에 대해서 이 분배상의 문제만 하다가 정말 이거 비효율적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자기들이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로 받아들였고, 한국 정부도 그 당시에 미국한테 그 경제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한편,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또 대북 정책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식의 딜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미국식의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한국도 사실 처음에 할 때는 한국 경제의 그 비효율성을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가 줄이게 되고, 거기서 오히려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빼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의 활력이 없어진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본 그룹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국 경제의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고,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정치 투쟁입니다. 기업인들이 경영인의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기업인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입니다. 이 생산하는 활동에 도대체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버트 몽스가 주장한 것처럼 이게 기업의 오너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기관 투자자들은 마찬가지로 fiduciary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관제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갖고서 하는 것이니까 돈을 받아서 중간에 여러 단계 거쳐서 마지막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있는 상태고, 그래 같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이제 관리인이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인들은 경영이라는 임무를 맡은 또 관리인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평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이데올로기가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평적 관계 아니라 수직적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 전쟁 이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사실이 뭔지. 그래야지만 자신감이 생기는데, 아까 라소닉 교수가 얘기했지만 그 맥시마이징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의 그 사실적 기반, 논리적 기반이 굉장히 약한데, 이 상황에 그냥 이데올로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인들의 이데올로기를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교육, 문화, 언론 등에서 점점 더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여건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기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틀,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돼요. 전 이런 면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경제 단체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